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실종됐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모두가 충격에 빠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고인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자신의 삶에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유언장이 어제 공관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원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서울시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접수되었다.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의 실종 신고 7시간 만인데 경찰은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0시쯤입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된 지 약 7시간 만입니다. 소방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10시 44분쯤 서울시장 공관을 나와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까지 갔습니다. 와룡공원 CCTV에 박 시장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때가 지금까지 확인된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박 시장 딸은 어제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간 경찰과 소방은 박 시장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수색 6시간 반 만에 유명을 달리한 박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서울시장 공간에서 변사자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시장은 전직 비서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비서는 그제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낸 뒤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에는 짧은 5문장의 글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박원순 시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은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공관을 나오기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유언장이 어제 공관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원본입니다. 박 시장은 유언장에 죄송하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면서 화장해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은 박 시장의 유족 뜻에 따라 공개됐습니다. 함께 자리한 박 시장의 측근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글이 퍼져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유족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문장 67글자로 채워진 짧은 유언장을 남긴 박원순 시장. 마지막 줄에는 모두 안녕이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시장의 빈소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조문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한 현장 상황과 또 유서 내용,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해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박 시장의 시신을 따로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곳 장례식장에는 밤 10시가 되어가는 어둑한 시간에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조문객들 가운데 빈소를 나오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식장에는 일반인 조문은 엄격히 제한됐는데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출입이 허용된 가운데 이 빈소가 열린 정오 전부터 공직자들과 정치권 인사 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고 박 시장의 장례식은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인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발인은 오늘 1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부터 일반인들도 이 시청 앞 분향소에서 조문할 수 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만큼 조용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박 시장에 대한 장례를 가족장으로 해야 한다는 청원이 현재 밤 9시 50분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20만 명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오랜 시간 서울시장직에 종사해온 만큼 서울특별시장을 치르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 각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마다의 고인과의 인연을 되새기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첫날 이른 아침부터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대선 출마를 두고 각을 세웠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고인을 위대한 시민운동가로 회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려다가 못하신 이런 모든 그 중요한 국제적인 과제, 또 우리 국가의 과제 이런 것을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뤄 나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그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대 창립 구성원으로 또 정책 러닝메이트로 박 시장과 끈끈한 인연을 다져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광야에 홀로 남은 심경이라며 애통함을 드러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회찬 동지가 갔을 때 제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제 평생 또 다른 가슴에 블랙홀을 3개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큰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40년 직위를 잃게 된 애석함을 드러내면서도 고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엔 예의가 아니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화를 보내 애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일반 시민의 빈소 출입은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과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조문하러 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주말 동안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고인이 전직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가족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와 관련해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피해 호소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역시 SNS를 통해 피해 호소인을 향해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자신은 박 시장 빈소를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어제 오늘의 충격에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또 다른 당신들의 트라우마도 걱정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이런 수많은 당신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전직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낸 전직 비서 A씨. 고소인 조사에서 A씨는 비서 일을 시작한 이후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지만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사실 접수되었고 거기에 대해 수사 중에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인해드리는 게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은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수사받던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동선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유족 측과 부검 여부를 협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온라인상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서정엽 행정 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면서 사태 수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비보로 충격에 빠진 서울시청.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삼선 시장의 유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이때까지 앞으로 9개월간 서울시 행정은 서정엽 행정 1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서 부시장이 서울시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만큼 시정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시장의 정책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과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권한대행의 현실적인 한계.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박 시장이 주장한 그린벨트 유지와 재건축 규제 등이 이어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벌써 나옵니다. 박 시장이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장을 잃은 서울시가 속히 사태를 수습해 안정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원순 시장은 삼선 고지에 오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또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꿈꿨지만 결국 좌절됐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처음엔 5% 지지에 그쳤으나 안철수 대표가 출마 포기와 함께 손을 들어주자 지지율이 급등하며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서울시장으로 10년 가까운 기간을 재직했습니다. 1956년생인 박원순 시장은 학생운동으로 서울대에서 제명된 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미국 문화원 사건, 1993년에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사법개혁운동과 낙천 낙선운동을 펼쳐 이때부터 이미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좀 추스리고 좀 성찰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하지만 서울시 최초 삼선 시장 고지에 오르며 여권의 잠룡으로 입지를 다져오던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극적 최후로 결국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도 빛이 발하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소방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떠나신 데 대해서 참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박원순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가 개척해온 길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정례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는 5일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모두가 좀 충격에 빠진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자정 무렵이었죠.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산의 어떤 등산로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휴대폰의 그러니까 신호가 마지막으로 이래 잡힌 곳이 성북동 그 대사관저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핀란드 대사관저 근처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발견된 곳은 숙정문 근처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신호가 포착된 지역하고 한 제법 꽤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 한 2km가 넘게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인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시간 정도가 걸린 어젯밤 자정께
상당히 이 박원순 시장의 이제 비보를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저도 밤늦게까지 참 가슴을 졸이면서 이 방송을 지켜보다가 이 또 비극적으로 이렇게 이 생을 마감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참 황당하고 정말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이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느끼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그 인권 변호사로서 또 이 상당히 또 참여 민주주의를 앞장서 왔던 분으로서 또 시민 운동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비전들을 예. 즉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이 또 이 시장으로서의 생활 정치에 이렇게 접목시켰던 그럼으로써 나름대로 이 지금 수도 서울의 시정을 10년간 별로 안정적이고 그래도 뭐 꽤 상당히 그 성실하게 그 맡아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고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도 발견이 됐는데 공관을 나설 때 입었었던 옷이 이제 검은색 옷,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생전에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여러 차례 뵈면 예. 하루에 일정이 뭐 많을 때는 10개 정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워커홀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하루에 빽빽한 일정을 소화를 했고 뭐 밤에 저녁에 이렇게 저녁 식사자를 해도 또 일정이 있다라고 이제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네. 특히 제가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날 일정이 다 취소했을 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이제 오전 중에 본인이 아마 그 전날까지도 사실은 저녁까지 그 옛날 민선 5기 6기 했던 구청장들과 모임도 있었고 거기 모임에서 뭐 큰 뭐 어떤 이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밤새 아마 뭔가 본인의 이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날 아침에 이제 이 모습을 나갔는데 사실 참 이게 원래 시장 같으면 주로 수행 비서도 있고 여러 가지 비서들이 아침부터 사실은 관사에서 이제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하는데 그 나가는 CCTV 장면을 보면 참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 고개를 보입니다. 푹 숙이는 모습이었죠. 그 어깨가 상당히 이제 예. 원래 박원순 시장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그래도 뭐 힘차게 다니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어깨에 무슨 무게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뇌에 찬 그런 모습을 뒷모습에서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인 동선도 좀 나왔는데 좀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박원순 시장이 어제 그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고 시청에다가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10시 40분쯤에 서울시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공식 일정을 다 취소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10시 44분경에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 공간에서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이 지금 와룡공원이라는 곳에 이제 내렸던 모습이 CCTV 포착이 됐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종직이 상당히 이제 지금 오리무중이 빠졌는데 이 사실을 아마 따님이 공간에 왔다가 아마 그 박원순 시장이 나가면서 남겨놓았던 유언성 메모를 보고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 5시 17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5시 17분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시 자정께 한 7시간 지난 뒤에 박원순 시장을 발견하게 되어서 상당히 이렇게 비보를 다 같이 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됐던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어제 공관을 나오기 전에 작성했다는 그 친필 유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유언장에는 이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예, 이렇게 짧은 5문장이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모,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이게 유족의 뜻에 따라 오늘 공개가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아마 본인이 쓰던 책상에서 발견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원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필체가 캘리그래피라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방문하고 할 때 꼭 이제 저 필체로
이렇게 뭐 좋은 글도 써주고 네. 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아주 나는데, 특히 저는 저 이제 그 글자 하나를 보니까 저 쓸 때 저 어떤 심정이 어떻겠는가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이제 그 애틋한 심정이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시민운동, 뭐 인권 변호사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재산이 마이너스 6일 정도로 본인이 사실은 뭐 재산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지금 뭐 그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선거 때도 이 병역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신체 검사까지 받는 그러한 또 고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담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분이 발이 넓으세요. 그 발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가 뭐 어떤 진보 진영에 몸담고 계셨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라든지 저희 또 언론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기자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떤 광범위한 분인데, 뭐 사실은 기자들 치고 박원순 시장과 밥 한두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모두 안녕이라는 그 모습에서 참 예전에 박원순 시장과 이렇게 만났던 기억들이 많이 이제 가는데, 어쨌거나 이 박원순 시장은 참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선구자였고 시민운동을 일궈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장이 도전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대권까지는 이제 꿈꿨던 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홀로 저렇게 떠나는 모습 참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예. 이렇게 유언장까지 집을 나서기 전 남겼다는 점에서는 이미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예. 지금 그 아주 짧은 5문장이긴 하지만 이 5문장 안에 이 그 박원순 시장의 아주 복잡했고 찹쌀했던 신경이 다 저는 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 지금 사회적 충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본인이 분명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에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남겼다는 것 자체는 아마 본인의 이 선택이 아마 가져올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가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미안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녹아 있고, 특히 또 이 지금 자신의 지금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자신의 유해를 하장을 해서 지금 그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이 자체는 아마 뭐 오늘 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일단 이제 장례 절차를 정하긴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지금 이 5 짧은 문장 속에 녹여 있는 박원순 시장의 뜻은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박 시장이 18년 전에 가족에게 미리 유언을 남긴 내용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2002년에 박 시장이 쓴 책에 담긴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2년도 그 책에 그 본인이 미리 유언장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글을 보면 정말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 오래전부터, 원래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강제 재적이 돼서 단국대를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함께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출발해서 검사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사실 뭐 검사 생활을 계속하고 했더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돈 잘 버는 변호사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문제는 본인이 바로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 예전에 조정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사실 이제 그 권인석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에 어떤 이제 그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아마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참여연대라는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시민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뭐 어떤 불모지나 다름없을 때 참여연대라는 게 이제 후원 어떤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서, 지금은 뭐 사실은 참여연대가 별도 건물도 있고요. 상당히 시민운동을 정착했지만 처음으로 이 낙천낙선운동이라는 걸 전개해서 실제로 시민운동이 어떻게 정당들을 견제할 수 있는가라는 걸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면에는 보면 우리가 시민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뭔가 경제적인 부를 남겨두기보다는 뭔가 이제 아버지로서 했던 업적과 명예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미리 유언장에 이제 담겨 놓은 것인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떠나면서 가족들한테도 사실은 어떤 짐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본인의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 시장의 그 사망 소식에 오늘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유력 대선 후보로 소개를 했고 뭐 실종 수색 과정 자세히 보도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뭐 외신들도 이 박 시장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지금 뭐 이 차기 대선 주자라는 것 또 그리고 또 대통령 다음으로 힘센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인권 변호사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또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분의 그런 선택이라는 데 대해서 아마 세계가 조금 더 놀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미국 AP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이런 유수의 언론들도 상당히 보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또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중국 언론들이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이번 그 우한에서 코로나가 19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의 12개 도시에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한 짜유라고 해서 우한 힘내라는 중국식 응원 구호도 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각별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중국 웨이보라고 그러니까 모바일 메신저죠. 모바일 메신저인데 오늘 오전 10시 현재 그 박원순 시장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회수가 7억 8천만 회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도 박원순 시장의 이 비극적 선택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고인과의 인연을 되새기면서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시장님께서 하시려다가 못하신 이런 모든 그 중요한 국제적인 과제, 또 우리 국가의 과제 이런 것을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뤄 나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그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회찬 동지가 갔을 때 제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제 평생 또 다른 가슴에 블랙홀을 3개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시고 소수자, 약자, 어려운 사람 쪽으로 특별히 사랑과 관심이 남달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민주당은 공식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애도를 표했고 청와대 역시 큰 충격과 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통합당은 오늘 좀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였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사법연수원 동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했고 이 어떤 사망 소식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이런 한마디를 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응축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본인도 비슷한 길을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변도 창립을 했고 또 시민운동도 함께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지난번 대권 경쟁도 같이 했던 그런 사이일 것 같아요. 특히 또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특히 아마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제 시정의 어떤 그 투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여당이라든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 구도가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사실 이번 21대 국회에 박원순 시장 계라고 할 수 있는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국회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원순계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권 도전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또 하고도 서로 형 아우하면서도 경쟁을 했지만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지난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서 또 다른 한번 대권주자가 어떤 이런 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충격이 갔는데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뭐 일단 한다 이게 사실은 참 이 문제가 다루기 어려운 게요. 한쪽에서는 정말 이 박원순 시장의 명예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또 상대편에 즉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고소를 한 피해자의 또 어떤 면에서 그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쪽으로만 지금 치우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와 피해자의 또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부산시장도 그렇고 뭐 김지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즉 이 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분들의 어떤 면에서 목소리와 이분들의 어떤 느낄 수 있는 심정 이런 것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조금의 시간을 좀 두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고인을 둘러쌌던 성추행 의혹과 고인의 사망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정치권 좀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정치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1,000만 서울 시민의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그 봉직을 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장수 지금 서울시장이고요. 뭐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건 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이 박원순 시장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이 지금 그 추모의 분위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지금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이 고소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광역단체장,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이런 분들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된 이런 불미스러운 분들 때문에 사퇴했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애도 분위기로만 몰아갈 수도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박원순 시장의 지금 상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을 추모의 분위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박 시장의 장례는 이제 5일장으로 치러지고 또 발의는 오는 13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가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두고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장법이라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중요한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 나름대로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치러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퇴임하신 대통령 때문에 국민장으로 치러진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국가 차원의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다든지 또 장례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직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 이런 전례가 없어서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족들 상의를 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일단 치르긴 했는데 예전에 아마 이런 전례는 안상영 전 부산시장 때 이제 그때 시장으로 한번 치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 아마 비용은 이제 그럼 서울시에서 일단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장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로라든지 뭐 또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순직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현직 시장이 정말 그 시민들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소송 문제 또 있고 또 이런 구설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민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시장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데 대한 이제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 지금 뭐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잠깐 조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25만 명이 일단 현재까지 동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서울시나 가족 입장과 또 이걸 어떤 바라보는 또 시민의 입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충돌되는 지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의 결정에 일각에서 이렇게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사실 그 이번 산논란과 상당히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요. 일단 뭐 지금 그 상당수 국민들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서울시가 한 9시 넘어서 지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겠다, 장례식을 치르겠다 결정했는데 지금 그 청와대 청원 그 답변 기준이 20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후 한 7시 좀 넘어서 20만 명이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기 동의하지 않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원에서 거의 지금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청원의 글을 그대로 소개한다면 과연 떳떳한 죽음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2차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피해 여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뭐 일단 서울시가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서울특별시장으로 지금 5일간 치르겠다고 결정한 만큼 저는 뭐 이걸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만 아쉬운 대목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지금 짧은 5 문단의 유언장에도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유해를 그 부모님 산소에 그냥 좀 거기다가 좀 해달라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조용한 장례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앞서 2002년도의 그 유언장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조용한 장례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신의 부엄을 신문에조차 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고인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고인의 뜻을 조금 더 이 서울시와 가족들이 좀 더 유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제 서울특별시장 반대 국민청원은 2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지금 어떤 규정 또 절차 입각해서 이렇게 장례 형식을 정한 걸까요? 일단 뭐 내부 이제 사실 이게 뚜렷한 규정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어떤 내규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현직 시장이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임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지금 그 차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조선시대도 예속 논쟁이 많았지만 사실 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뜻이 뭐냐를 읽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쩌면 추모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국민적인 또 추모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솔직히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 그 내일 아침부터 서울시청 앞에 이제 추모 분향소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엄연히 지금 또 피해자가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또 이걸 받아들일까라는 데 대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결정이 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조금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고인에 대한 좀 예우는 아니지 않느냐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이 성추행 의혹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공식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이제 전직 비서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또 경찰이 박 시장의 소환 일정을 좀 조율 중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그 전날 지금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여비서가 변호인과 대동을 해서 서울경찰청에 성추행과 관련된 고소를 했고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상당히 관련된 증거 또 정언들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안을 접한 경찰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그 비보가 날아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수사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종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야권과 그리고 또 지금 그 관련된 여성 관련된 단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부분 진상의 규명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 시장의 사망으로 어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되게 됐는데 지금 유족들은 좀 워낙에 지금 유언 비어가 많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 또 근거 없는 내용은 유포를 삼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어요. 이게 일단 이제 지금 이 고소와 관련된 사건은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문제는 이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또 경찰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이 뭐냐면 이제 박원 시장의 어떤 그 사망에 대해서 변사 사건으로 그럼 왜 사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유류품이라든지 또 휴대전화라든지 이걸 통해서 실제 어떤 그 이유에 대한 조사는 지금 경찰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찰이 지금 당장 바로 이제 이 그 고소권을 불기소하지 않은 게 아마 이 사건을 같이 이제 합쳐서 어떤 종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 저는 생각이라 드는데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소와 관련된 즉 사망 원인과 관련된 수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SNS나 등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명예에 대한 어떤 손상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게 워낙 SNS가 빠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언론에서 하지 않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SNS에 돌아다녀서 많은 혼선들을 빚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일단 경찰도 일단 지금 장례 이후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조용히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기 직전에 이렇게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민주당에도 관련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해찬 대표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참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박원순 시장님의 뜻과 철학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서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혹시 어떤지 이렇게 이제 고인의 의혹을 둘러싼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네. 좀 예의가 아니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부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 밤 늦게 그러니까 지금 사망 사실이 알려졌고 그리고 사실 오늘 장례가 시작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상중인데 예.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납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장소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 당의 여러 가지 뭐 지금 공식적인 행사나 이 기자회견 간담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문을 마치고 오는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래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문 마치고 놓으면서 기자들한테 이 버럭하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자신과 이 40년 지기 유신 때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그 오랜 인연을 하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 때문에 아마 좀 버럭할 측면은 뭐 분명히 있으면 보입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이제 개인의 자격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박원순 시장이 소속된 정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지금 저 행사에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그 앞서 지금 민주당 소속의 강력단체들은 일단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가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제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정도로 그렇게 다 이러는 것이 어땠을까. 예. 자칫 이런 식으로 벌어가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자 개인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문을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벌어가고 이렇게 나무라물하는 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그 상당한 의문을
그냥 좀 강제로 그러니까 입막음하려는 듯한 예.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해찬 대표가 조금은 한 번쯤은 약간은 자제를 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기자의 질문이 좀 시간과 장소가 좀 적절치는 못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그 대응도 좀 적절치는 못했던 것 같다는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자는 또 질문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뭐 저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문제고,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미 그 했지만 부산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또 사실은 이재명 지사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당 차원의 어떤 대응과 입장, 이거는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단 이 당대표가 이걸 그냥 불편한 질문이라고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또 이 문제가 단순히 본인의 추모를 떠나서 이제 정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내년 되면 이제 4월 7일 날 또 재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또 그런 정치적인 일정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해찬 대표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또 기자는 기자의 의무를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 고소인과 연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예, 뭐 류호정 의원이 그러니까 이 온라인 상을 통해서 아마 박 시장에 대한 또 유족에 대한 조의의 뜻은 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류호정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한 분의 2차 피해에 관련해서 과연 지금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런 일방적인 추모의 분위기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유호정 의원뿐만 아니라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의해서 상당히 이렇게 성적 추행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애도의 분위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상정 대표도 오늘 지금 서울대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가 조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놓으면서 한 이야기도 유호정 장혜영 의원과 똑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기 낸 피해자에 대한 좀 2차 가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뭐 일부 그 여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욕적이다라면서 좀 비판도 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박원 시장에 대한 추모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피해자가 엄연히 뭐 주장하는, 본인이 피해자 주장하는 분이 엄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또 2차 피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난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지은 씨에 대한 초기에 엄청난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를 가진 여성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즉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격당하고 피해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사회가 그냥 저 사람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참아야 돼, 당신은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 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한 사람의 어떤 인생에 어떤 피해를 줬다면 분명히 그것도 저는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이 지금 피해자분에 대한 뭐 신상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거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이거는요, 저는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즉 우리 사회에서 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들이 그 피해 자체가 어떤 사회적 권위, 사회적 이런 어떤 제도, 이런 것에서 절대 억압받아서 안 된다. 저는 최근에 미투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유명하고 저 사람 대단하니까 당신들 참아야 돼,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이야기가 바로 이 미투 운동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미투 운동이 어떤 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 시각적으로 그 피해자분에 대한 어떤 제2의 피해,
그다음에 그 피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저는 강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인터넷과 SNS 상에서 또 뭐 고소인을 찾기 위한 글, 뭐 사진들 뭐 네. 이런 것도 게재가 된다고 하는데 좀 보호해야 될 지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박 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조문 일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이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혹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을 다 우려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좀 사실상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그래서 이제 고소인의 신변 보호 조치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예, 일단 지금 뭐 이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털이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여비서라는 사람이 특정돼 있는 다른 직원의 사진 같은 경우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일단 이 지금 그 피해 여성과 관련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피해 여성이 이 정식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를 하게 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지금 만약에 고소인이 요청을 하면 신변 보호까지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대응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서울시정 공백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서정엽 행정 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박 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앞으로 차질 없이 서울시정을 챙기겠다 이렇게 서 권한대행이 밝혔는데 앞으로 서울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서울 시민이고요. 또 1년 예산만 40조가 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대형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 공백은 반드시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지금 관건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방역 자체를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확산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제 박원 시장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이해찬 대표 만나서 논의했던 게 사실은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 이제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또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세제 문제를 발표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할 것인가 서울 지역에.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이제 이쪽 서울시 외곽에 사실은 어떤 잘 쓰여지지 않는 지금 그린벨트들이 꽤 있어요. 이거를 지금 푸는 문제를 이미 예전부터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가 해왔는데 박원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우리의 유산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 보호가 되지 않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장례가 끝나면 일단 국토교통부라든 이런 데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는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빨리 좀 마련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지금 어쩌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이제 여러 가지 주택들을 짓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서울시로서는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 문제, 고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 따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일단 내년 4월에 지금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실시돼서
바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 취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시장 권한 대응으로서 사실상 시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지금 이렇게 공식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행정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 대응체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참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지만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생전에 박원순 시장하고 작년인가요? 그때 뵀을 때도 네. 박원순 시장이 아주 강력한 의지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정치 생명을 걸고도 내 지금 그 서울의 그린벨트는 내가 지켜낼 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의 그린벨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돌파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 정치적인 자신의 신념을 걸고 막아낼 수 있을까? 대응체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서울 시민의 뜻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는 대신 서울시의회가 서울 시민들의 뜻을 이거 좀 제대로 수렴을 해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그러한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좀 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보궐선거 준비를 언급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가 이제 2022년 6월까지였던 만큼 내년 4월 보궐선거 뭐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좀 너무 이른 발언이 아니었나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례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뭐 고인에 대한 좀 예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사실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년 4월 7일 날 열릴 재보궐선거가 엄청난 선거가 돼버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일단 부산시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까지 지금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말 인구가 어떤 면에서 1, 2위를 다루던 사실은 이제 서울시와 그다음에 부산시가 어떤 대형 도시가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게 과연 내년 그까지 이 판결이 다 날 수 있는가가 문제겠지만 지금 일단 이 선거가 만약에 치러진다고 하면 사실은 거의 소대선과 비슷한 정도로 이런 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귀책 사유가 지금 여당 후보가 여당 시장이 있던 곳이 지금 여당의 귀책 사유로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 특히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이 많은 의석을 지금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국민적 여론이나 지금 인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야당이 어떤 좀 이 실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내년 4월 7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임무가 김종인 위원장 임기가 또 내년 바로 이제 4월 7일 전까지 임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김종인 비대치 체제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2022년 대선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 분수령이기 때문에 좀 조급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또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 지금 장례도 끝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좀 적절한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오늘 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뭐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이쪽에 방점을 어디 찍혀 있냐면 당의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 4월이라는 기회가 또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놓쳐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저는 하고 싶었던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얼핏 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뭐 미리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상대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대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답지 못한 저는 은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내년 4월 보궐선거 자체가 지금 서울과 부산은 일단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더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심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좀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항소심이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추가적으로 광역단체의 선거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3월의 선거 자체가 아마 대선을 내년 4월의 선거가 내년 1년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광역단체장이 되는 분은 또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2022년 또 이 지방자치선거에 또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조금 읽고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갑작스럽고도 좀 황망하게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길을 둘러싼 여러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마디 더 해주세요. 감정 많이 혼란스러워서 뭔 말씀이세요? 아드님에게는 이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실제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얘가 이제 다른 컴퓨터만 갖고서 여기서 자라왔다 보니까 앞으로는 컴퓨터하고는 하지 못하게. 법원에서는 청구를 이제 부각하고 이제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게 우리나라에서 좀 처벌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협조하라라는 취지였잖아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빠 입장에서 존중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너무 훌륭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 재판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7월 6일 사망한 사법 정의를 애도하는 사법 장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결정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16 부동산 대책으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국가기관이 장관이 20몇 번의 정책을 내놓는데 시장이 비웃고 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어느 부분을 눌러야지 시장이 반응한다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핵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뛰고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이번에는 세제를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에 가까운 무거운 부담을 물리기로 한 것인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서울의 23억에서 69억 원 사이의 집을 2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율이 2배 오릅니다. 123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 2채에 대해 올해는 568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1,4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50억 아파트는 4,200만 원에서 1억 원이 부과됩니다. 시가 30억 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거래세도 대폭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은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주택 보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집을 팔면 70%, 2년 미만 때는 60%로 양도세율이 강화됩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는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겁니다. 정부는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된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나 현행 1에서 3%인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이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YTN 뉴스에 출연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검토 목록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밀도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으로 도시만의 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목적과는 달리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은 잔금 대출을 기존 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3년 전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대출 혜택을 준다는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절세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로 나눠 운영되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의무 기간을 늘리고 아파트는 아예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 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임대사업자 제도 축소는 내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공적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면 기한이 남았어도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아파트 12만여 가구가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나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17 대책에서 새로 규제 지역에 지정돼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었던 곳은 예외적으로 기존 대출 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6.27 대책 이전의 비규제 지역이던 신규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70% 적용받게 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더 사지 말고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의 집은 처분하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서민 무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중소형 공급을 더 늘리고 금융권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로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나온 추가 대책. 다주택자에겐 세금 폭탄을, 서민 실수요자에겐 기회 폭을 넓힌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때와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팔 때 모든 경우에 기본 세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의 경우 취득 세율이 중과돼 12%나 내야 합니다. 기존 2주택자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사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만큼 투자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법 개정 이후 내년 6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시행을 앞둔 부동산 시장은 추가 주택 구입이 억제되고 세금 부담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값 자체는 당분간 떨어지진 않고 상승 여력을 가진 강보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합니다. 장기적으로 내년 6월 1일 과세 시점 이전까지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집값도 당분간 강보합의 거래 소강 상태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이들의 퇴로가 막힌 상황에 이어 종부 세율까지 크게 올리면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 특별 공급이 늘고 금융권 진입이 확대돼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가 TF를 꾸려 추진하겠다는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향후 집값 잡기 성공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은 원래 끊임없이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잘못했다고 장관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7%, 부정평가가 44%로 격차가 넉 달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사람이 25%로 가장 많았고 경제 민생 문제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에나 필요한 것이라며 올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협상의 새로운 틀을 들고 나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한다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대미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돌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자신은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먼저 북미 정상회담은 자신들에게는 무익하다는 것, 둘째로 그나마 유지됐던 정상 간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턴이 예언한 것이라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볼턴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들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자신들의 행동과 병행해 미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재를 가한다고 자신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느냐면서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등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문턱이 사실 높은 건데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제 북미 대화 협상의 문턱을 지금 계속 좀 높이고 있는 시도를 3,4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담화에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미 대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자신들은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면서 자신들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에는 게재됐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전직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바로 다음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침부터 법무검찰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둘로 갈라진 내부를 다독이는 차원이었는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과 대검 지휘를 받지 않게 된 수사팀으로선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지휘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장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멈춰섰는데 그 배경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소환 여부를 둘러싼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양측 변호인들도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수사팀이 꽤 부담스러울 거라며 조만간 진행될 영장 청구나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을 거치면서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 유착 아니냐는 일부 비판의 시선도 수사팀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입니다. 앞서 수사팀을 이끄는 정준은 부장검사는 다수의 중요 증거가 확보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는 반박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지휘 배제로 사실상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소집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준 것인데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고 또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는데 형량만 놓고 보면 징역 10년이 줄어든 셈입니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 손실죄를 인정하고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따랐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분열과 갈등이 격화돼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사실상의 파산 선고를 받은 점, 형 집행이 끝났을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커 또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새벽 시간 전남 고흥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외래 진료를 보는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연기가 온 동네를 뒤덮습니다.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병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바닥에는 구조 과정에서 생긴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출입구입니다. 내부가 2시간 넘게 타면서 완전히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병원 안에는 입원 환자 60여 명을 비롯해 간호사와 보호자 등 8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시작된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몸 반은 베란다 쪽에 있고 반은 옥상 쪽에 있고 걸터이 갖고 있었어요. 후라시 갖고 막 불빛을 비춰갖고 막 구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2층과 3층 계단 등에서 모두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이 뒤늦게 강화돼 설치 대상이긴 하지만 유예 기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상벨이 울려서 환자들이 비교적 빨리 대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까 간호사라든지 병원 관계자가 화재를 인식을 하고 일단 환자들을 대피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외래 진료실 사이에서 불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남 고흥 병원 화재 현장에서는 모두 6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민간 사다리차 기사까지 나서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새벽에 불이 난 병원입니다.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다친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일부러 깬 겁니다. 구조하는 모습은 사다리차에서 이쪽 도로변 저쪽에다 대놓고 이쪽에는 연기가 안 나니까 유리창을 두드러 깨갖고 환자들 한 분씩 빼갖고 이쪽으로 우송한 것 같아요.
사다리 차가 모두 동원돼 구조에 나섰습니다. 전등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내린 장맛비를 뚫고 아슬아슬한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아이고야, 살았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환자 등이 차례로 내려옵니다. 스스로 대피한 10여 명을 제외한 60여 명은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도 안 돼 잡혔지만 불을 모두 끄는 데는 2시간여가 걸렸습니다. 불이 1층에서 났기 때문에 3층 이상에 있는 입원 환자 구조에 힘쓰느라 화재 완전 진압은 다소 늦어진 겁니다. 장비는 35대를 동원을 해서 인명구조 작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취약 시간대에 불이 났지만 신속한 출동과 구조 작업으로 그나마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부산에 하루 2차례 물폭탄이 쏟아지듯 비가 내렸습니다. 많게는 250mm가 넘는 비가 집중돼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하천 하류가 범람해 도로와 차량이 잠겼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다리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는 2글 넘은 물에 한때 시장과 저지대 주택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2글가 높게 해놨기 때문에 물 많이 안 드는데 이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이 바다를 못 빠져나가거든. 그래야 이 물이 뒤쳐있나고요. 배수 시설과 상승한 인근 하천 수위가 같아지면서 빠지지 못한 빗물이 아파트 근처 저지대로 몰렸습니다. 때마침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들이 발이 묶였는데 소방대원이 한 명씩 업고 길을 건넙니다. 중간에 과속 방지턱도 있고 맨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혼자 건너기에는 조금 넘어지거나 위험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출근 시간과 점심 무렵 2차례에 걸쳐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 영도구의 경우 한때 시간당 70mm 넘게 쏟아지면서 25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도로가 물에 잠겨 막히거나 통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건물에 침수가 생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이 불거진 이후 종적을 감췄던 경주시청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딴 피해 증언에 이어서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안 씨가 체포되면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던 운동처방사 안모 씨.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인물입니다. 경찰이 열흘 넘게 두문불출한 안 씨를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안 씨는 선수를 폭행하고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팀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안 씨 등을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했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 주거지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된 기구 등 증거 물품도 압수했습니다. 전담 수사팀 규모를 2배로 늘린 경찰은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함께 철인 3종 경기팀 안에서 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힐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남에서 현직 교사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데 이어서 한 초등학교에서는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6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애띤 얼굴의 중학생이 황급히 교문을 빠져나갑니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들키자 도망가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2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A군. 2차례나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겁니다. 피해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알리는 게 개인 신상 때문에 2차 피해라 해야 되나? 저희들이 업무 사고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고를 누락하면서 피해 교직원의 보호 조치도 없었습니다. 피해 상담이나 의료, 법률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뒤늦게 진상을 파악하고 교직원들을 면담했습니다. 피해를 본 교직원이 또는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이 있는가 여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산 담당 팀장하고 지금 여권보호팀 상담사하고 직접 한번 나가서 오늘 2분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 지역 학교 2곳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2달 사이 학교 안에서 성범죄가 3건이나 발생했지만 교육청 대응은 늘 늦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두 학교에 대해서 피해 선생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모두 끝이 났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이딴 학교 성범죄에 교육청은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 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보다는 외국인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위험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입국을 허용하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규모는 해외 유입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름째 2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8일에는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파 위험이 거의 없다던 정부가 뒤늦게 유입 차단 대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방역 강화 대상은 국가별 발생 상황과 입국자 확진 비율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정해집니다. 이런 나라에서 올 때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건데 교민은 예외로 뒀습니다. 자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좀 문제라서 이렇게 엄격하게 PCR 음성 확인서를 요청을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든지 입국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2주 자가 격리하도록 한 기존 지침은 모든 입국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외에 방역 강화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낮추고 이런 국가로 가는 사람은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가장 많은 24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200명을 넘겼지만 일본 정부는 대책 대신 각종 규제를 풀고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까지 펼칠 예정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하루 24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도쿄. 이틀 연속 200명을 넘긴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 처음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지난 4월 중순 무렵보다 더 많습니다. また緊急事態宣言が出るのかなってちょっと不安になります、本当に。一番困るのは終わりが見えないこと。 도쿄뿐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도 감염자 수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긴급 사태를 다시 발령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4月と比べればですね、重症者は大きく減っており、感染者の多くは20代、30代で、医療提供体制は逼迫した状況ではないと。 오히려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22일부터 여행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 대규모 행사 참석 인원을 현재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도쿄도 역시 각자 감염되지 않게 조심하자는 말뿐입니다. 自らを守って感染しない、感染させない行動とはこういうものなんだということをぜひとも皆さんと意識を共有していきたい。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환자가 늘면 곧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入院患者数ですけども、これは陽性患者数の増に合わせて2週連続で大幅に増加をしております。だいぶ逼迫してきている状態だと思います。 일본 의사회는 유흥가 등 특정 지역에 한해 보상을 전제로 휴업을 요청할 것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메이킨!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상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한다는 건 내내의 바른 생각을 바르게 옮기는 것.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드린다는 내내의 당연한 생각. 화제의 소크윙, 이번엔 콤보로.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장맛비도 내리면서 오늘은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전히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비가 더 내리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충청부와 전북,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광주 30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합니다. 이에 따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 이남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